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고 신경하 목사가 암 수술을 앞두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신은 세브란스에 기증하고 빈소는 차리지 마라. 예배는 장례식 예배로 한 번만 드리도록 하자. 조의금 조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단 수장까지 지낸 목회자가 빈소도 부의금도 화려한 예배도 사양했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간소한 장례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생전 가장 큰 행복 비결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 했던 삶의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신 목사는 평생 지방칸 없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숨막힐 만큼 꽉 채우고 또 채우는 비만과 과잉의 삶이 아닐까요?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부드러운 명품 한우, 더 신선한 로컬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내가 구입한 로컬푸드, 화순군 농부의 희망 씨앗이 됩니다.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즐거운 대학 남부대학교. 신나는 대학 남부대학교. 미래가 자신 있는 대학 남부대학교. 대학생활은 취업에 강한 남부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사억 후반부터 시작되는 광주 남구 대단지 아파트. 초대형 공원과 단지 앞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더욱 기대되는 송암공원 중흥 S클래스 SK뷰 364-0001 중흥토건 SK에코플랜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입니다. 고향 인심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안전운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앞으로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추석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 손님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KBC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전에 뵀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위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더 됐는데 굉장히 바쁘시죠? 예, 뭐 갑자기 이제 주요 당직을 맡으니까 또 과거 대변인 할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뭐 육체적으로 힘듭니다만 지금 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대여 뭐 견제도 대여 견제지만 저희 당을 또 정상적으로 좀 이제 다시 좀 복구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서 뭐 상당히 좀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질문은 이제 꼭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방송 나왔을 때는 대통령을 보유한 여당의 국회의원이었죠. 예, 그런데 예. 그 사이에 뭐 아주 뭐 격동의 시간들이 있었고 예. 이제 야당 의원이 됐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 활동 자체는 차이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여당은 국가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책임감 같은 것이 무거웠는데 또 야당이 되니까 야당 나름대로 이제 내가 기관사는 아니지만 기관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견제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여든 야든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국민들을 보고 가지 않으면 여야에 너무 이제 몰입되는 이런 정치가 지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도 느끼고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추석 밥상에 앉아서 이제 가족들끼리 아무래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상 초유의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했는데 결국 그 뭐랄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랄까요? 뭐 불출석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청문회가 형성이 안 된 것이고요. 예. 민주당은 뭐 청문회 한 거라고 그러는데 애당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청문회를 안건으로 올렸을 때 이제 본인들이 추미애, 김용민 두 명 이름으로 올린 증인이 한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만 이제 출석을 통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라는 것이 실시되는 그 순간까지 증인 한 명, 참고인 한 명, 이게 너무 이제 왜소하니까 이제 그날 갑자기 두 명을 참고인을 더 불러서 이제 네 명을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추미애 위원장이 형식을 바꿔서 이게 청문회이긴 하지만 질의응답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개개의 말하자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마디씩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오늘 나온 증인 참고인들의 뭐 그냥 발언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좀 파행적인 일종의 청문회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가 청문회로 인정할 수도 없고 애당초부터 예견된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13일부터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첫날 두 번째 날이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법원에 대한 뭐 청문회로 치르겠다는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네. 주장인데 저희는 이게 그 국정감사를 어떤 특정인을 뭐 향한 공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따져야 되겠는데 지금 뭐 민주당 법사위의 일관된 공격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국정감사를 이례적으로 이틀간 하고 하루는 이제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방문을 하겠다는 그 거죠.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죠? 나올까요? 아니요, 보통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특히 이제 현장 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대법원장 컴퓨터를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 감사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박영현 앵커도 언론사에 오래 계셨지만 기사 하나가 예를 들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PC 열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듯이 재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럼 재판에 관한 모든 내부적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의 컴퓨터를 열어서 보겠다. 이거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장 감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 거부하겠죠.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뭐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 판사가 신이냐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또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밖에는 저희는 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공세가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게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건 접수 후 단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요. 예. 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원심을 들이고 파기환송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당시에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당시의 기류는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무죄.
짐을 덜어주기 예, 위해서 예, 예.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또 이재명 그 후보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대법원 쪽에 좀 정보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이재명을 가볍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러면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와서 이제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서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라는 취지에서만 한다면 또 저는 뭐 그런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네.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대법원으로 갈 텐데 결국은 지금 이 대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라면 이런 사유로 이렇게 했고 이게 전원합의체로 가서 빨리 결론을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대법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대법원을 이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박영하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주 일부 그 부분만 보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논리고 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제 소위 가짜 뉴스라고 지금 거의 확인된 사인 회동서를 들고 나와서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느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재판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처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 대법원장 정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것에 합당한 어떤 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을 빨리 진행한 것 그리고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이것을 대선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시켜서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을까?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일개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이런 부분에 가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민주당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인들의 목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판사가 나에게 작은 재판으로 가보자고요. 네. 저 판사가 나에게 불편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 그 판사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네. 또는 그 판사에 대한 어떤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 이제 증원 문제 포함해서 일명 사심제, 재판 소원제 카드도 나옵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것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좀 늘리겠다는 쪽으로 민주당이 가는 것으로 거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법관을 늘려서 기존의 대법관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그 남미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나라 동유럽의 유사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번 써먹었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는 대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출 권력이 소위 이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나라 소위 독재자나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나라에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사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취지가 권리구제를 더 두텁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은 못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3심제
해서 피해 구제를 두텁게 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민주주의 제도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과 또는 삼심제를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는. 그런데 그거 못 믿겠어서 4심제까지 하자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예. 결과가 달라지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1심, 2심 대법원이 똑같은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네. 4심은 왜 필요합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들이 적어도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형사사법체계에 맞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좋다라는 일종의 내려놓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선언을 해야 된다. 명시적 선언을 해야 예. 됩니다. 이게 예. 전부 법을 고치는 그 사법부를 압박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무리한 일을 계속 강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안에 이제 기업인들에게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좀 애로가 됐다고 했던 그 배임죄를 이제 폐지하기로 한 거잖아요, 여당이. 이게 72년 만의 일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 배임죄 문제도 저희 당은 집요하게 지금 배임죄가 우리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배임죄를 좀 완화시켜주는 법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호응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단 한 번도 호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 문제도 사실은 기업 활동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배임죄라도 좀 가볍게 해주자.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겠다는 악의적인 그 사유가 없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좀 면책을 시켜주자라는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배임죄 완전히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일부 개선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내겠다고 그럽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장동 문제, 그러니까 가장 큰 재판이 지금 대장동 문제입니다.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으로 지금 기소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기업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게 나왔다면 저희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의 입장은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이 이 배임죄를 악용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그 배임죄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배임죄 정말 악의를 가지고 배임을 하는 부분은 처벌을 해야죠.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한 선의의 일테면 그 배임죄 피해자는 좀 막아주자라는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이 여기 호응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배임죄 폐지 들고 나왔을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에 관한 혐의를 면소시켜주자는 의미로 밖에는 저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상당히 저는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 좋은 법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라는 프레임 속으로 갇혀버리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될 때 기존에 이제 기소된 그 배임죄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그 조항을 넣으면 뭐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배임죄는 없애고 다른 법률안을 법을 통해서 그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죠.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요건을 좀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배임죄를 없애고 다른 죄명을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은 저희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신 의원께서는 이제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언론 개혁
또 이 방송 장악 이게 크게 부딪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방미통일법 통과와 함께 자동으로 이제 면직이 됐습니다. 예. 그 마지막 퇴근길에 법치는 오늘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환경부도 환경 뭐 에너지부인가 이렇게 바뀌는데 다른 법안에서는 그냥 그 부처가 그대로 갑니다. 이름만 예. 바뀝니다. 예. 이 방통위도 미디어 부문이 조금 들어가 있긴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방통위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활동 영역만 조금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칙 조항에 다른 모든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는데 예. 정무직 공무원만 면직한다는 예.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 법은 이 조직 개편은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조직 개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정부 조직 개편하고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또 굳이 이렇게 바꿔서 지금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이제 이 방미통일위원장인가요? 예, 이제 예. 이분이 들어서면 예. 공영방송 이제 이사진을 바꾸는 작업이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속도를 내겠죠. 예. 지금 이미 뭐 그 우리 박영현과 제적하셨던 이제 예. 저 KBS 예. 그 이사회 개편하는 법안, 예. MBC 방문진법의 이사회를 개편하는 법안, 그리고 민영방송의 사장 추천위원회 만드는 법안, 그리고 방송사들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뭐 경영진 5 예. 또는 뭐 종사자 쪽 5 이렇게 만드는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민주당은 이걸 무슨 방송 개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하나 들여다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영방송의 사장 추천을 예. 민영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편성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송국의 편성권을 침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악법 조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밀어붙였는데 지금 뭐 특히 이제 지상파 3사라든지 이런 민영 방송들의 그 일테면 그 지배 구조가 물론 뭐 대주주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민주노총이 있고 언론노조가 있고 그 밑에 통제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방송국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 방송 만들기 법안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준숙 위원장을 좀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게 한국의 방송사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큰 국가 경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저도 30년 이상 방송사에 다녔고 많은 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사 수를 많이 늘렸잖아요. 예. KBS나 MBC, EBS에 그 과정에서 정치 후견주의를 좀 배제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공정해졌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공영방송의 정치 후견주의는 역사적 맥락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정치 후견주의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자, 그 논쟁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 보면 그 정당보다도 더 정치 후견의 색깔을 강하게 하는 뭐 각종 사회단체들이 이사를 임명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차라리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정당 추천 몫을 늘리는 것이 더 투명한 것이지 겉으로는 정치권의 영향력은 좀 줄이는 듯 하면서 무슨 민변이라든지 언론 노조라든지 이런 쪽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집단에서 이사를 잔뜩 추천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민주당 방송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그냥 대표적인 예로 민주당은 왜 노조가 그 공영방송 경영에 개입을 하면 그게 불공정한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노조는 그 회사의 직원들 대표자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 노조라는 것이 그 자체 노조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산하노조입니다. 그게 민주노총 KBS 본부, 민주노총 MBC 본부, 민주노총 언론노조 SBS 본부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우군이라는 것은 본인들도 다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통제를 받는 그 방송사 단위노조가 과연 이게 공정한 노조입니까? 적어도 저는 공영방송 특히 KBS 노조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저는 그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KB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KBS조차도 이제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통제를 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KBS도 1노조, 2노조, 3노조로 가면서 노조원들 숫자가 KBS 직원들 스스로 아마 이건 아니다라고 자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MG 노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견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처럼 해놨지만 속사를 들여다보면 정치 후견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어놓은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우상호 수석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장악이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과거 정권에서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실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이제 공영방송 사장이 됐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백인의 시민들이 이제 뽑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무슨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주장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제 강성 소위 이제 진보 그 방송 시민단체 출신의 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최민희, 김현 이런 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또 방송국에 계시다 온 분들 이런 분들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그 백인이 뭐 구성이 돼서 이제 뭐 사장을 뽑고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민주당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됐고 굳이 방송사들을 그렇게 진영의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까라는 생각 정무적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방송국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본인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국이라든지 방송국 종사자들도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의 휘하 방송국으로서 가는 것에 대한 일부 뭐 노조 관계자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만 상당수의 방송국 종사자들이 적대감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CM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화려한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살아오는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용기 내어 당신께 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이기에 VIP 장례타운. 장군, 병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옵니다. 큰일 났구나.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참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고기 전문 체인점 참고기간. 맞다, 참고기간. 어서 다녀오너라. 장군, 병사들은 다 나가 싸우는데 어찌? 가만히 있거라. 이 고기가 너무 맛있지 않느냐? 참고기간. 완도바다 힐링 스팟, 완도 해양치유센터. 피부에 좋은 거품, 머드 테라피부터 해수 미스트, 명상풀까지 천연 바다 자원을 활용한 16가지 오션 테라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짜 오션 앨리스를 즐겨봐. 완도 해양치유센터 자연의 색을 채워갑니다. 칼라 우드칩. 소나무 원목으로 가공, 착색해 동식물에 안전합니다. 화분에도 정원에도 자연의 색을 더합니다. 칼라 우드칩, 때깔 고운 그린 정원. 자연과 인간을 담은 기업, 주식회사 동서산업. 베트남의 숨은 보석 푸꾸옥. 겨울 탈출 넘버원 푸꾸옥 여행. 이번 겨울 대구 공항에서 특별 전세기로 모십니다. 가족들과 즐기는 테마파크와 호핑 투어, 골프 여행까지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행타운을 찾아주세요.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추석 특집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검 수사도 그렇고 또 이제 야당식 표현으로 하면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결국 장애 투쟁을 했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요, 이제 이번 장외 투쟁을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서 9월 15일 날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대전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인천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의 장외 투쟁이라고 하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우리는 장외로 나간다.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형태의 야당 장외 집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입법 독주와 사법부 파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안에서 또 이제 뭐 법사위라든지 본회의에서 싸울 것은 싸우지만 또 밖에 나가서 한 분의 국민들, 한 분의 시민들이라도 더 만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는 취지의 장외 집회지 이게 과거의 야당들이 해오던 것처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고 우리는 밖에서 싸우겠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주일 우리가 장외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추석 전까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국민들이 많이 알려서 이번 추석에 이제 가족분들 모이면 또 정치 얘기들 많이 하시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는 차원이고 저희가 장외 집회 하면서도 입법 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외로 나간 것이 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분에게라도 좀 많이 알려드리겠다는 취지의 장외 집회지 이게 뭐 전면적인 장외 투쟁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제 민생 의제를 선점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주창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열겠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제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싸우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삶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미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특위가 구성되는데 정식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가상자산이라든지 또는 국민들 자산을 우리가 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좀 더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관련된 특위도 저희가 만들었고 또 뭐 배당소득 문제도 있고 저희가 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해서 코스피가 5천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이 9월을 가지고 코스피 5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을 해야지 코스피 5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서 드러난 뭐 관세 협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덮고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법안은 뭐 얼마든지 낼 것이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석 지나면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한미 간 이제 관세 협상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3,500억 달러를 놓고 투자 성격 뭐 이게 완전히 한미 간의 이제 해석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그 MOU 받은 것도 보면 애당초 얘기했던 거는 다른 걸 미국 쪽에서 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3,500억 달러면 우리 외환보유고의 약 한 84%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1,400원대를 넘어서 있잖아요. 불안 요소가 큰데 이 부분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완전히 잘못 깬 거죠. 이게 3,500억 불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통령실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못하느냐라고 국민적으로 불안한 시선들이 굉장히 많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3,500억 불이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라고 하면 이게 달러를 3,500억 불을 우리 한국은행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국채라든지 또는 자산 투자한 것들 우리가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환이 3,500억 불인데 실제로 4천 지금 뭐 1,200억 불쯤 되는데 이 3,500억 불을 당장 뭉치돈으로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200~300억 불이 최대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다녀와가지고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말한 게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두 번째 가가지고 미국에 입을 막기 위해서 1,500억 불 그것도 기업에 부담을 지어서 1,500불을 억불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억류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잘못 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추를 깰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사인했으면 나 탄핵당할 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했다. 미국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반미 감정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이고 그 전략의 실패가 가져온 우리 국익의 손상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솔하게 털어놓고 한미협상 우리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못됐다. 우리가 거짓말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야당도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당 협조하겠지만 계속 앞에서 잘못 꾀한 단추가 우리는 잘못 깨지 않았다라고 미국이 강제로 그 단추를 잘못 깨었을 뿐이지 우리는 잘못 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면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하고 협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국이 강제로 첫 단추 잘못 깬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는 걸 국민들에게 고백 못했을 뿐이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이제 친명 강성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 이제 거친 언사를 던져놓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강성 발언이. 그런데 오히려 역할을 바꿔가지고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떠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을 던지는 거죠. 예.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고 예. 민주당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386 이른바 종북 주사파 운동권들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DNA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지금은 뭐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미 자주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분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걸 외쳤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미국이 나쁜 나라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뼛속부터 한국의 대한민국의 출생 자체가 미국의 종속된 국가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이 굴욕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다가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해보면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 한미 FTA 해야 되겠거든 이게. 그래 추진했는데 소위 반미 주사파들, 반미 자주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지 않아도 대한민국 잘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 속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까지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품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틀림없이 앞으로 이제 갓 100일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라 망치겠다는 확신을 가질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한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결단의 순간이 저는 필요한 것이지 국민의힘 보고 미국을 비판해달라?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거기서 아마 안미경중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개념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스탠스가 바뀐 것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 관련된 발언 또 우리의 그 자주국방 얘기를 하면서 하는 발언은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하는 본인도 괴로운 거죠. 미국 가서 하는 얘기와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외신들과 인터뷰할 때 얘기하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할 때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국내 지지 기반을 생각하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종의 반미 감정을 깔고 있는 지지 기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처럼 야 이거는 잘하면 반미 감정을 폭발시켜서 나의 정치적 기반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뭐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과거에 효순 미선 사건 때처럼 반미 집회가 막 광화문을 뒤덮는다든지 광우병 사태 때 반미 집회가 광화문을 뒤덮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압박의 강도는 훨씬 세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과 우리가 거리를 둬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대다수 그냥 뭐 중도든 뭐 저희 우파 국민이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핵심 지지층을 향해 가지고는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도
국제 정세라든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보면 뭐 미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또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어려울 텐데 저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라는 결단을 내리고 또 그 해외 파병이라는 결단을 내린 거 이것 때문에 본인은 결국은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고초를 그렇죠. 겪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 한미 FTA 안 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단의 순간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올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와는 별개로 또 실용적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순간에는 과연 반미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의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저는 다시 하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 최고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라는 게 우리 경제 얘기죠. 규모나 뭐 GDP 규모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압박이고 그걸 우리가 압박이죠. 받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아니 이재명 저는 대통령 같은 거죠. 제 제 생각은 지금 결과적으로 같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 3,500억 불이 왜 나온 숫자인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있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그러면은 의심스럽습니다. 야당도 협조할 수 있다. 뭐 제가 야당을 뭐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 협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진솔한 설명을 먼저 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을 때 그 협조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저희도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국익에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미국과 협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저는 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미국 대사도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분을 강경화 전 장관을 미국 대사로 지금 해놨는데 아직도 아그레망도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안 나오고 있어요. 유엔 대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지금 다자 외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로부터 받는 압박의 강도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협력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다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엄중한 시국에 다자 외교라든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지금 유엔 대사로 갖다 놓고 이번에 유엔 가가지고 저 수모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좋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광경들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아마 중국 대사관 쪽에서 이제 신라 호텔을 통째로 빌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결혼식 예약을 했던 분들을 이제 환불해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중국이 또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그 시진핑과 이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사실은 이제 국빈 방문 논의가 있었고 그게 에이펙 때 성사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참 그 결혼식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 결혼을 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국민분들이 할 수 있고 제가 뭐 단언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안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적어도 컨트롤하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또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에이펙도 과연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좀 미국과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양새에서 이제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에이펙 때 이제 한국을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김정은하고 이제 저 중국에서 만났었잖아요. 근데 최선희 그 외교부장이 왕이를 만나러 갔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분열책을 이제 북한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친북적 행보를 보이는 것, 그리고 저는 적어도 800만 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발목 묶여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한미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우리하고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미국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한미 간이 굉장히 끈끈하게 뭉쳐져 있을 때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진보 정권의 딜레마가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과 거리를 두면 북한이 그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네라고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무시하는 한국 정부와 우리는 협상을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 근데 지금 중국과 북한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로 이번에 지금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 전성절 행사를 보면.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반미 감정을 부추기려 하고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국내 정치를 하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버리면 아니 북한이 한국 정부와 협상을 왜 합니까? 대화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 진보 정부가 늘 얘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무슨 뭐 중간에 무슨 페이스메이커 이거는 허구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못 합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이 정말 북한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끈끈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 북한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운전석에 타질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 차에 타야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안 탑니다, 북한은. 자,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9%가량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은 3주 연속 이제 하락 추세지만 그래도 이제 50% 중반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가 경험에서 나오는 좀 일머리를 아는 리더십 효과도 있는 게 아니냐. 잘한 것과 잘못한 걸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저는 대미관계라고. 대미관계라고. 가장 잘한 거는요? 갑자기 가장 잘한 걸 물어보시니까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미관. 아니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대미관계도 실패했죠. 인사 문제도 실패했죠.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어쨌든 주가라도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희망을 준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지금 제가 불안하게 보는 것은 기업의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기반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저게 말만 가지고 풍선을 불면 나중에 언젠가는 터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완전하게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갤럽 조사를 보면 비호감도가 70%가 넘어요. 호감도는 20%대. 요거는 아무래도 이른바 윤어게인 영남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역적으로 영남에 갇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지만 다만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아직은 답보 상태에서 조금 일부 조사에서는 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야당은 첫 번째는 이제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 효과가 가장 큰 것인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00일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정권을 내준 이유가 어쨌든 계엄이라는 정말 국민들에게는 쉽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도 국민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가 조금 열기에는 좀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라도 그 부분을 앞으로 차근차근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내고 또 저희 당 내부 문제도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할 시기가 온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아직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분들이 저희에게 아직은 신뢰를 주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생각보다 이런 시간 안에 저희가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저는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6선 5선 간의 추나 갈등, 추나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법사위가 아니라 밥사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사위? 서로 밥사위. 그러니까 서로 밥을 사줘야 되는 거다. 밥을 사줘야 왜냐하면 됩니다. 서로 그 지금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 분명히 개인 정치가 있다고 보세요? 개인 정치 분명히 있는데요. 두 분 다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추나 갈등을 일으켜서 본인을 부각되게 만든 게 추미애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별로 그렇게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간사만 선임을 해주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운영을 해주면 발언권을 제대로 주면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해 주셔야죠.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생각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 최고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은 고검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특집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 생각을 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KBC 시청자 여러분, 남은 추석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정치인이라 이런 인사를 하는군요. 예, 고맙습니다.